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리더십이라는 하우스 리더십 학교에서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 강의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이러한 책들을 저희들이 계속 공부해오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리더십이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하버드 교수님들이 쓴 리더십에 관한 아티클들을 다루고 저희들이 또한 적용할 점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장으로 넘어가서 실용주의 리더십의 부활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니틴 노리아 교수님과 제임스 버클리 교수님이 쓴 그러한 글을 중심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주의 리더십의 부활, 즉 실용주의라는 것 19세기 때 이 실용주의적 정신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붐이 일었는데 20세기로 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좀 사그라지면서 이제 좀 더 어떤 과학적이고 좀 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흐름인 것이죠.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오늘 또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은 다시금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리더십으로 그러한 경영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이 논문을 쓰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유행하는 신경영 기법들의 위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1980년대에 출현한 신경영 아이디어가 미국 기업을 소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TQM 프로그램,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자율 경영팀, 셀프 매니지드 팀 등의 혁신들을 꾸준히 이제 채택하면서 경영 방식의 새로운 그러한 형식을 또한 많이 채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들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어떤 리더십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함으로써 발휘하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1980년대에는 경영대학원, 컨설턴트, 기업 관련 매체들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 및 경기 침체들을 우려하는 미국 경영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주는 전문가들이 대폭적으로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봐도 여러 가지 경영학적인 책들이, 유행되는 책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죠. 많은 경영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만병통치약들을 꾸준히 복용하기 위해서 경영 분야의 그러한 전문가들에게 매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아니면 고객 만족, 그리고 신속한 시장 대응 능력, 전략적 집중, 핵심 역량, 전략적 제휴,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 기업 문화, 인파워먼트 등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이제 놀랄만한 속도로 미국의 기업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이 당시에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 기업이 현재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의 잘못을 개선하고 있고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들, 전략 컨설팅을 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과거를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가장 나쁜 것은 현상 유지를 고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냥 가는 거는 가장 나쁜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자꾸 바꿔내가는 그러한 것이 기업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인식의 분위기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잘 적용이 되었고, 이 아이디어가 기업들의 쇠퇴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도 하였고, 또한 외국 경쟁사와도 맞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구 결과들을 실제로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지난 15년간의 경영 관련 그러한 유행이 목표한 결과를 가져다 준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전략 컨설팅을 받아서 기업 운영해도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성과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어떤 연구 결과였다는 것이죠. 1980년과 90년 사이에 주요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1970년과 80년 사이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하면은 비슷하거나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 자체가 좀 예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이제 그 예전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작성된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나 맥킨지, 언스트 영, 미국 품질재단 이런 것들이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기관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관 등이 최근에 조사한 그런 결과들을 보면 경영자들 스스로가 신경영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경영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유행을 따라서 별로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1993년에 100여 개의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21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들 중 75%는 프로그램 실행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이러한 비참한 경과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필자들은,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은 실용주의적 판단이 결여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한 미국식 경영이 실패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실용주의적인 경영 이것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유행했던 경영 기법들을 폭넓게 채택함으로써 경영자들은 차기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해답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딱 이 전략 컨설팅에 대한 딱 공식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기존 혁신 프로그램의 채택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유행을 타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경영자들이 이러한 추세를 뒤집고자 한다면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에 충동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영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하고 이러한 경영 아이디어를 자신의 회사의 상황에 맞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영자들은 흔히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반대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그러한 과제라는 것이죠. 결국 경영자의 직무는 고상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용주의가 바로 이 출발점이다. 결국은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프라그마티즘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실용주의의 경영을 저해하는 세 가지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래그마티즘을 저해하는 세 가지 신드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경영혁신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더라도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이 두서없이 이러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신경영 기법은 손쉬운 해답을 찾고 있는 경영자들에겐 버티기 어려운 유혹이 되는 것이죠. 딱 답이 정해져 있고 분석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것을 따라하기를 경영자는 굉장히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일부 기업들은 전문가의 과대 선전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과대 선전하는 것에 취약하고 이걸 따라가야 되나 봐.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니까 따라가야 되나 봐 이런 생각에 쉽게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해결책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게 만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신드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지만 그 해결책을 기업이 계속 선택하게 하는 세 가지 신드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처음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더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자. 한번 컨설팅 받아서 잘해보자 이런 것이죠. We didn't get it right the first time. Let's do it better this time. 이라는 바로 신드롬입니다. 이 경우에 경영자는 채택된 관행이나 개념이 실패한 이유를 아이디어의 형성 및 실행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경영 컨설턴트와 우수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컨설턴트는 오고 이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하겠다는 욕망을 가진 이 새로운 전문가들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또 수정하는 것이죠. 와서 또 새롭게 수정하고 그래서 또 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게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신드롬은 단지 아이디어를 쓸데없이 키우는 데 불과하며 각각의 주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우리 지금 상황도 여치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도 어떤 컨설턴트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그냥 답습하고 또 안 되면 또 새로운 것들도 하고 계속 이것이 답습하지만 결국 성과는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예를 들면은 오늘날 점차 퇴색하고 있는 TQM의 개념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게 많이 인기 있었던 겁니다. TQ, Total Quality Management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컨설턴트들의 하나의 어떤 기업 개선의 방식인 것이죠. 언스트 영과 미국 품질재단은 5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 조사 결과 기업들은 총 945개의 표준화된 프로그램들을 각각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추진하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영자는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의 바닷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계속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뭘 하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어느 걸 잡아야 될지 결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표류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영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흔한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좌절이 바로 두 번째 신드롬이며 우리는 이를 일시적인 한계의 신드롬이라고 말한다. 바로 두 번째 신드롬, 이 실용주의적 노선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번째 신드롬이 바로 이 일시적인 향기, Flavor of the Month 신드롬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시나리오에서 경영자들은 과거의 아이디어가 잘못되었다고 제쳐버리고 기업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도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TQM 프로그램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한편 리엔지니어링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불쌍했다. 그러니까 TQM이 안 되니까 이거 놓고 이제는 리엔지니어링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일시적인 향기, 일시적으로 이제 보다 돋보이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아이디어가 새 것으로 교체되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는 경영자들이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제 짧은 어떤 재임기간 동안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신드롬을 쉽게 파악하는데 그들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심히 매달려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그저 버티기만 하면 이것은 분명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날 컨설팅 해봤자 다 무시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해보는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자. Go for it all. 대규모 미국 은행의 인사 담당 부사장들은 알만한 모든 신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힌다는 것이죠. 1000개 이상의 자율 경영팀, 500개 이상의 품질 관련 프로그램, 300개 이상의 리엔지니어링 관련 프로그램, 기타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했으며 구성원들은 시시각각으로 중요성이 바뀌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느라 모든 시간을 거기에 소비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핵심 사업이 위험 수준에 다다른 조직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잘 해왔던데 이게 사업이 빠그러지면은 이제 막 새로운 것들을 계속 거기다 바르면서 이걸 어떻게든 어떻게 살려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 또는 전문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일부 실패를 예상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크게 성공한 것을 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자기 위안한다는 것이죠. 멀지 않아 우리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편향되게 가짐으로써 예상한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막연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경영 아이디어가 성공한 경우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냐를 봤을 때 경영자들이 TQM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사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창의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 맞도록 그것을 적용해서 적응해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는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 보다 가치 있으며 이것이 실용주의 경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TQM과 같은 것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회사에 적합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맞는 창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름대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켜 나가는 바로 그것이 실용주의적 경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교수님들은 경영자들이 TQM과 같은 프로그램을 조직 내에서 적용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였다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잘 비판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올바른 실용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기 조직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자의 조직 내에서 TQM,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와 같은 것이 환경에 맞게 적용되는 그런 분위기인가? 우리 조직은 어떻게, 이 어떤 분위기인가? 한국 기업의 이 조직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 근데 이 전자의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막 새롭게 도입하려고는 많이 하지만은 계속 비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 도돌이표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컨설팅 맡겼다가 안 되면 저기에 컨설팅 맡겼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외부적인 것을 그냥 답습할 뿐이지 우리 조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조직이 어떠한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의 조직에 대한 철학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존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하지만 실용주의적인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어떠한 조직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조직에 맞는 그러한 경영 컨설팅 방식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인 효과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경영자의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경영자가 그냥 갖다가 쓰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어떤 조직에 맞도록 그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또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조직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진단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이러한 리더십 정말 어떻게 보면 회사를 잘 아는 그러한 리더십이죠. 그리고 어떤 조직 내 분위기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러한 리더십이 있어야지 어떤 아무리 좋은 그러한 컨설팅 방법이라도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그런 것들을 잘 조직에 맞도록 가져오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이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실용주의적 경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실용주의 그렇다면 네 가지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주장하시는 이 실용주의의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세기 미국 실용주의자들에 의해서 신봉되었던 실용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 아티클의 핵심을 짚고 계시는 것이죠. 실용주의는 진리에 대한 애매한 개념을 따라가기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판단한다. 이것은 실질적 결과에 따라서 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아이디어냐 하는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휘황찬란하고 좋게 보여도 그것이 실질적인 결론으로 나타나지 않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또는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이론은 도구에 불과할 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론은 이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화되는지 여부는 별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경영 상황이 실용주의적 태도를 요구한다고 믿고 있고 이러한 접근 방법은 네 가지의 일반적인 요소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행의지. 아무리 좋은 컨설팅이라도 어떤 이론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세 번째는 성과 중심이다.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성과가 나왔느냐, 성과가 도출되었느냐라는 것이 실용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적인 미래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에 대해서 오픈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 중에 이번 시간에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실행의지에 대해서 성과 중심에 대해서 약간 다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성과 중심과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분을 다루면은 이 책이 리더십에 대한 책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위기 속의 리더십에 관한 약간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이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되겠습니다. 실용주의적 경영의 핵심 개념은 여러 아이디어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것인데
특정한 상황의 변수들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행동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음이 진정으로 우수한 경영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상황을 잘 알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영자가 진정한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상황에는 거시적인 요인과 미시적인 요인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거대 국가의 문화적 환경이라는 어떤 거시적인 요인에서부터 경영팀에 속한 구성원의 개성이라는 미시적인 요인에까지 이 상황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민감한 경영자들은 과거 경영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포함하는 기업의 역사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의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과거에 시도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들을 잘 면밀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적 자산에서부터 인적 자본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경영 자원들을 또한 상세히 잘 알고 있고 또한 조직과 구성원들의 강점 및 약점을 잘 파악함으로써 어떠한 행동이 가능하고 조직이 어느 정도로 추진할 수 있는가, 우리 조직의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라는 것을 잘 식별하고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용주의 경영자들은 어떤 상황 하에서 적용되는 변화 프로그램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쉽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 프로그램이 저 회사에서 잘 아주 적용돼서 좋은 성과를 냈어. 그러니까 저걸 가져오면 우리도 똑같은 성과를 낼 거라고 헛부른 그러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어떤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에 맞는가, 적합한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변화 프로그램은 아주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하고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TQM과 같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을 때에도 경영자들은 그것을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주의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프로그램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실용주의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규칙 등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러나 보편적인 해답이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보편적인 답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그러한 케이스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경영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기 있는 아이디어를 단순히 채택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 예로서 GE의 워크아웃 프로그램, 제너럴 일렉트릭사죠. GE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예로 한번 살펴보면 1980년 후반에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이전에 GE는 인기 있는 일본식 QC 서클을 운영했다는 것이, 이 QC 서클이라는 게 일본에서 나온 건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리더가 있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어떤 일을 같이 처리해 나가는 가운데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비슷한 게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도제식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QC 서클의 방식인 일본식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 팀은 회사 전체의 품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리더가 이 품질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이것이 전수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가 나중에 빠지더라도 함께 서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품질, 이 자동차라던가 또 품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유의 노하우가 전수되어지는 도제식인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일본의 고유한 특징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일본의 품질, 제품 품질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식 QC 서클에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분리되어서 흔히 상사로부터 실질적인 어떤 지시를 받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그러나 GE가 발견했듯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 상황에는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에 맞는 방식이지, 일본에서 위에 팀장이 팀원들에게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지시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어떤 관료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적합한 방식이지, 이것이 미국적인 그런 환경에 왔을 때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 GE의 웰치 회장이 잘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잭 웰치 회장은 하향식 탑다운 모델로서는 주요 변화에 현장 직원들을 참여시키는데 필요한 신뢰를 절대 확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많은 중간 관리자와 고위 관리자를 또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방식을 써가지고는 중간 관리자나 고위 관리자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89년에 웰치는 QC 서클 대신에 적용 범위가 넓은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이거는 QC는 조그만 범위였지만 이거는 전사원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과 경영자들의 아이디어 개진을 위한 대규모 포럼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들과 경영자들의 아이디어 개진을 위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워크아웃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타운 미팅, 이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 이거, 타운 미팅, 타운 미팅 방식이었다 것입니다. 처럼 개인의 기여도가 확실히 나타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공적 장소가 마련되어 과묵한 경영자들이 변화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공적인 공공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의사결정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웰치는 경영자들에게 종업원들이 제안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기존 프로세스의 철저한 개혁, 즉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변화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해결하라고 요청한 것이죠. 요컨대 GE는 기업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실용주의적 전략,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실용주의적인 잭 웰치 회장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잭 웰치의 실용주의적 그러한 방식, 전략으로서 품질 관리의 함정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그럴듯한 해결책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고, 차선책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책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JIT 생산 방식, 이 JIT라는 생산 방식이 있는데, JIT 다 경영적 용어 같아요. 이 Just in Time입니다. 시간에 딱 맞추어서 일하는 JIT 방식의 생산 방식인 것이죠. 이 JIT 생산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자사의 생산 여건에는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그냥 채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JIT 방식을 사용하는 일부 기업들조차도 미국에서는 마케팅 기법과 유통 시스템이 달라서 이 방식이 잘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업 상황에 대해 민감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기업 외부에서 나온 모든 아이디어를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민감해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교수님께서 하신 주요 논점인데, 그것이 모든 외부 아이디어를 받지 마라, 우리 조직이 맞지 않으니까, 이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자들은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서둘러 결론을 내는 건 또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쪽에, 우리 환경에 잘 맞는지를 좀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의 흐름을 멈추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성급한 결론은 아이디어의 흐름을 멈추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원활하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TQM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심한 성견력과 관찰,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영 관행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일지를 또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선견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가 선견력, 멀리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상황을 민감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영자들은 오늘의 해결책이 내일의 실패일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되고 최상의 경영 아이디어도 10년에서 15년이면 수명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비평 및 토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교수님들은 GE의 잭 웰치가 미국의 Q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자기 조직 내에서 대규모 포럼 형식으로 변화시켜서 적용함으로써 품질 관리의 함정을 피한 예 등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의 상황을 민감하게 살펴야 함을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 대해 잘 관찰하고 민감하게 파악하기 위한 리더십의 역할이 있다면, 리더십이라면, 그러니까 경영자라면 과연 어떻게 우리 조직에 대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잘 파악할 수 있을까? 먼저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좀 회사에 내에서 오랜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단 기존에 했었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분석을 또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 철학에 따라서 회사를 움직여야지 그냥 유행에 따라서 그냥 이것이 좋다, 이 방식이 좋다라는 그런 유행에 따라서 그것을 회사를 움직이는 건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또한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경영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을 항상 민감하게 잘 살피되 그것이 우리 조직에 맞는지를 또한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자라면 그런 리더십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어떻게 조직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이제 실행 의지와 성과 중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실행 의지하는 부분들과 성과 중심이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들을 좀 살피고 세 번째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우고, 네, 이렇게 실행 의지와 성과 중심. 이것은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 실용주의 경영자들은 특히 실행하는 데 숙달되어 있는데 이들 경영자들은 어떠한 자원이 유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모을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자원을 기초로 실용적인 해답을 찾는데 우리는 실용주의의 이러한 측면을 브리콜라주, 이게 프랑스 용어인데 브리콜라주, 이게 브리콜라주, 뜻은 뜯어 맞추기라는 것입니다. 이 실용주의적인 방식을, 이러한 측면을, 그러니까 다양한 자원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실용적인 해답을 찾아나가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바로 브리콜라주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브리콜라주라는 것은, 이 말은 프랑스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만든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 레비스트로스가 원시 사회의 사고 과정을 묘사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사회가 지적으로 어떤 열등하다. 원시 사회, 원시인이니까 얼마나 열등하겠냐.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고정관념과는 달리 레비스트로스는 원시인들이 비록 이성적이지 못한 면이 있지만 뛰어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인에 대한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그런 관점인 것이죠. 이 원시인들은 일상의 경험에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원칙을 도출해내는 귀납적 추론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 하나의 귀납적 추론 방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들 원시 사회는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최적의 조제법을 발견할 때까지 주변에서 자라는 그러한 약초와 꽃을 이용해서 계속 실험한다는 것이죠. 이 약초를 가져와 보고 이 꽃을 가져와서 합해보고 그것을 병에다가 발라보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함을 통하여서 적합한 그러한 조제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험함으로써 정교한 의학 체계를 개발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수한 경영자들은 브리콜라주를 실행하는 사람, 브리콜로어라고 합니다. 이 불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브리콜로이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브리콜라주를 실행하는 사람을 브리콜로이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며 유용한 해결책을 찾아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들은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과 변수들을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만났던 대형 통신회사의 여성 임원으로부터 브리콜라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거대한 IT에 의존해서 찾는 경향이 큰 것이죠. 요즘도 보면 AI 해가지고 바로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이 당시에도 거대한 IT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그 임원은 기존 컴퓨터 자원을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를 통해서 뭘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좀 또 다른 측면인 것이죠. 거대한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은 지나치게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낡은 메인프레임에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메인프레임을 버리고 기업의 모든 컴퓨터 자원을 통합하는 새로운 최첨단 정보체계, Information Architecture를 구축할 때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과거의 메인프레임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녀는 기업이 미래에 가지게 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정보체계를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수백만 달러짜리의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 텐데 그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워크플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상부에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상부에서는 별다른 지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원과 그의 팀은 메인프레임 교체의 필요성을 늦추면서 동시에 시스템 프로젝트 시간을 수개월에서 몇 주로 줄이는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들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서 시간 자체를 엄청나게 줄여버리는 그러한 시도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브리콜라주를 실행하는 사람이 마련한 해결책은 결코 고정적이거나 어떤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임원의 프로젝트는 구상한 날부터 온라인으로 연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잘 될까? 이것이 효율적일까? 이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새로운 방법과 대안들을 계속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가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리콜라주를 실행하는 사람, 즉 브리콜로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적인 임원의 프로젝트를 계속 끊임없이 개선되며 실제로 브리콜라주를 실행하는 사람은 미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콜라주는 바로 이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브리콜라주를 행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는 상관없이 일단 실행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브리콜라주를 실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강한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된 그런 목표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험 정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가지고 실험 정신을 가지고 결국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브리콜라주를 실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토로라의 최고 경영자인 밥 갤빈이 1980년대에 보여주는 변화 관리는 브리콜라주의 또 다른 좋은 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모토로라는 매우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하지만은 이 갤빈은 조직 구조가 너무 관료적이라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전사적으로 팽배했다. 이 전사적인 분위기가 너무 우리 조직이 관료적이다라는 것이 팽배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죠. 또한 당시 일본 출장을 다녀온 갤빈은 모토로라가 시장 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갤빈은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완벽한 전략이 마련될 때까지 실행을 미루거나 사전 준비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함으로써 경영자들을 변화 과정에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체인지 프로세스에 이 경영자들을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그냥 뻔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행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100여 명의 고위 임원들이 참여하는 5월 회의에서 갤빈은 대규모 변화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렇다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약간 봉찌는 거죠. 이거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임원들은 혼란스러워 했는데 최고 경영자의 지시에는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갤빈이 정확히 의도한 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원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여러 방법들을 임원들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원했다는 것이죠. 일부 경영자들은 갤빈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일부 경영자들은 갤빈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러한 실험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반복적인 실험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다 큰 시장 지향적인 사업 단위에서부터 휴대폰의 새로운 라인에 이르기까지 제품 혁신과 수많은 구조적 변화를 찾아내었다는 것이 이러한 어떤 변화들,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러한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토로라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휴대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는 지금 삼성이나 애플에 밀려가지고 한국에서는 별로 인지도가 없지만은 뭐 솔루션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굉장히 뛰어나고 또한 뭐 한국이나 일본, 아시아권에선 모토로라가 그 시장을 또한 거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아무튼 이 모토로라 이 당시에는 이 모토로라 삐삐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전에 모토로라 핸드폰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한국 내에서도. 이 당시에 이 아티클이 이제 쓰여진 그 당시 그때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직관적인 실용주의자인 갤빈. 갤빈의 특성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실용주의적인 경영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갤빈은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이 리더십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성과 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은 결과를 취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결과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고 일단은 결과만 얻으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통해서 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해봐라는 것입니다. 지트 방식,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just in time, 시간에 딱딱 맞춰서 가는 그런 방식. 지트 방식에 반대한 경영자들은 가장 고상한 이론도 납기를 개선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해보는 신드롬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신드롬 몇 가지 이야기했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해보자 이런 신드롬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대형 은행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은행은 책에 나오는 모든 변화 프로그램을 다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몽땅 다 해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품질 관련 훈련을 이수한 많은 사람들과 다수의 품질 및 리엔지니어링 팀에 의해서 은행이 발전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은행은 발전했을 것이야. 그러나 이것은 환상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은행 성과는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이것이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하면 좋게 될 거야. 그것은 결국 실용주의적 관점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드롬을 버릴 때 실용주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우리 조직에 가장 적합한 것만 채택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만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록웰의 소유의 산업 제어 기기 제조업체인 알렌 브래들리는 결과 중심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어렵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ICCG, Industrial Computer and Communications Group에 팀 중심 경영을 적용한 초기 경험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ICCG라는 것이 알렌 브래들리 내에 있고 이것이 팀 중심 경험을 적용한 그러한 대표적인 예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팀들은 혁신적인 컴퓨터 통합 제조 기기를 신속하게 납품해야 된다는 명확한 임무,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션 수행을 위해서 여기서 ICCG에다가 팀 경영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하니까는 그에 따른 성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 접근 방법은 이들을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는데 팀보다는 몇몇 사람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팀에 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또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ICCG가 전체 조직을 팀제로 전환했을 때는 임무는 더욱더 분산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일부 팀에만 그렇게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었을 때는 유용했지만 이것이 전체 조직으로 그렇게 전환되었을 때는 목표 자체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팀은 그 자체가 미화되었으며 모든 문제는 그것이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팀을 통해 곧바로 해결되었으며 사람들은 팀제의 환상에 빠지게 되었고 기업은 여름 캠프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팀제를 통해서 좀 효과를 보니까 모든 조직이 확대했는데 사실 그것이 환상이었고 전체 조직에는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고위 경영자들은 팀제의 확산이 훈련 부족을 초래하였고 과거의 부정적인 관료주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ICCG는 더욱 조심스럽게 팀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위 경영자들은 먼저 언제, 어디에, 어떻게 팀을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팀제가 과연 필요한가? 과연 우리가 팀제가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실용주의적 관점입니다. 팀제가 과연 필요할까? 그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얻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것일까?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동료의식을 키우기보다는 구체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동료의식, 좋은 동료의식 가운데 그냥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팀제를 통하든 안 통하든 구체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용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평된 내용입니다. 교수님들은 실용주의 경영자들의 어떤 실행력에 관하여서 언급하면서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통하여 원시인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적합한 약초를 개발하는 행위를 분석한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발견한 원시사회 사고과정과 같이 실용주의 경영자들은 유용한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과 변수를 조정하면서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경영자에게 잘 적용하여서 그것을 실용주의적인 경영 기법으로서 잘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토로라의 갤빈의 예를 통하여서 변화를 주저하는 임원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서 제품 혁신 등을 이룬 그런 좋은 예들을 통해서 이 실용주의 경영자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토의되는 내용들입니다. 브리콜러즈와 같은 가용 자원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혁신을 이루어낸 리더십의 모습을 조직 내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조직 내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과연, 그럼 이렇게 브리콜라주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리더십을 또한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성과 중심의 조직 구조의 마련 및 임무 수행을 위하여 알렌 브래들리 ICC주에서 팀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위에 거는 어떤 하나의 실행 의지, 밑에 거는 성과 중심이죠. 알렌 브래들리의 ICC주에서 팀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및 전체 조직 확대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 이유는,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 이라는 것들이 한번 토의된 질문으로 제시되었는데요. 먼저는 일단은 실행 의지와 관련해서 이 브리콜라즈와 같이 어떤 계속적인 가용 자원을 통한 변화와 또한 적용,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 내에서 많이 필요하고, 이러한 리더십들이 필요한 것이. 근데 일단 이렇게 하려면 리더십이 상당히 부지런한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무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새로운 것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꺼려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또 리더십이 잘 발휘해서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잭 웰치나 또한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토로라의 갤럽 이름이 모토로라의 갤빈과 같이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결국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변화 적응형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그런 환경들을 만들면 적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로 바뀌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로 그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성과 중심과 관련되어서는, 그러니까는 항상 이 조직의 어떤 미션이나 어떤 비전, 방향을 리더십이 제시해 줘야 되고, 그 과제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고, 그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 정말 실용주의적인 그런 리더십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그렇다면 합리적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통해 항상 그러니까 목표 중심이나 어떤 결국은 성과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영학적 마인드를 경영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실용주의 4가지 측면 중에 오늘 상황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 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 중심, 네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시간 리더십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굉장히 지금 휴가철이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한 주간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사고해 보시고 또한 적용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요. 또 많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